날짜가 3월 29일.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릴 때, 어저께는 좀 뭐랄까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무한성이라는 가치는, 그리고 이게 인류의 생명과 이 우주의 무한성은 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가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도 없어요. 지구도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성이라는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고 이 가치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는 뭐 굳이 이 얘기를 풀스토리로 다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약간 납득은 갈 수 있을 정도로는 이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가야,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영어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한성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야.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저는 이제 마음의 격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격 안에서도 일종의 어떤 악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의 격, 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약육강식의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쭉 남아왔던 거예요. 그게 이 약육강식의 패턴이라는 것이.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인류가 이전에 처음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처음에 살고 있을 때는 땅이 거의 무한하게 넓었죠. 땅이 넓었지만 좋은 땅, 나쁜 땅이 나눠져 있었죠.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사는 땅, 척박한 땅, 개간하기 어려운 땅, 그리고 물이 없는 땅, 추운 땅, 너무 더운 땅,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따라서 더 좋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는데 주로 누구랑 싸우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족들이랑 싸우고, 친척들이랑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싸우고,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따지고 보면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인데, 근데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 자동화가 거의 완성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과거에 어떤 그 해묵은 원한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짚어서,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그 전에가 2000년 전에 네가 어쨌지, 그때 쳐들어왔지, 침략을 했지, 그래서 누구를 죽였지, 이래가지고 그걸 끝없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은 되게 더디고 너무나 풍요로운데, 솔직히 지금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1000조, 2000조 이렇게 자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고,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한 빈부 격차가 있는데, 그런데 1000조나 2000조가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1000조배 더 나아지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고, 그 만족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좀 편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만족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도록 그냥 만족하게, 좀 가진 건 좀 적어도, 좀 못 살아도
이 잘 살면 그냥 우리는 그거 보고 그럼 너네들 잘 살아라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많이 비틀리는 상황이 요즘에도 비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 가진 건 없는데 굉장히 해맑고 잘 산다라고 하면 혼자 막 잘 웃고 좋아하고 막 하면 가진 것도 없지만 좋아하면 왠지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비틀린 악의 심리인데, 마음의 격이고 악인데, 그런 악은 모든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기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한 악을 뭐 우리가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악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 되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이산화탄소가 진짜로 온난화의 주범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없애면 해결이 되나, 이 두 가지 논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산화탄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산화탄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탄소가 늘어나는 것과 아주 매우 빠르게 정비례하게 탄소는 그냥 식물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즉시. 이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게 오래 걸려서 이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탄소로 이제 광합성을 하죠. 탄소로 광합성을 하면 얘가 또 물도 필요합니다. 뭐가 되냐면 산소 플러스 식물 매스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 뭐 이제 작물 매스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랑 물, 햇빛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햇빛이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와 식물과 작물 매스가 작물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 순환 과정이에요. 그냥 탄소라고 쓸게요. 이산화탄소를 길게 안 쓰고 탄소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냐면 CO2예요. CO2. 그래서 얘가 물과 햇빛을 만나면 산소가 되고 O2가 떨어져 나가고,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말씀을 못 드렸던 거구나. 참. 이거 이전에 이산화탄소, 이게 이제 이 대기 중에, 그러니까 어토모스피어 CO2 레벨입니다. 대기 중 CO2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로벌 템퍼레이처 온도, 뭐 이제 CO2 레벨은 여기 나와요. ppm.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CO2는 이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대기 중에 있는 걸 이 식물들이 끌어당겨서 지각으로 땅속으로 집어넣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슨 우주 밖으로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 때문에 이 CO2가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핵분열 과정에서 또 변화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극소수고, 지구 내부에서 핵분열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퍼져 있거나 혹은 대기에 있는 거를 식물들이 붙잡아서 땅속으로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아져 있다는 건 땅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옛날엔 7000ppm까지 갔었죠. 지금은 400ppm이에요. 400ppm. 여기 있어요. 여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최근래 6억 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약간 높아진 거예요. 6억 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레벨은. 그럼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레벨이 낮아져 있으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없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속에 있겠죠. 땅속에 있으면 얘가
이산화탄소는 아무래도 탄소 화합물은 폭발성이 강해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폭발성이 강한데 얘가 지각은 이제 이 지각끼리 서로 부딪혀서 이제 섭입작용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이제 수소가 안에 이 지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각에서 이 지구 내핵에서 생성되는 수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이 섭입 과정으로 해서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와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가 되는데, 이 탄화수소는 폭발성이 강하죠. 터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꽉 차면 폭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폐륜기에 실제로 몇백만 년간 대폭발을 했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이 식물종이 아니라 전체 모든 이 생물종의 98%가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종의 98%가 멸종했다는 건 무슨 그냥 아예 다 멸종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인류가 뭐 82억 명인데, 인류가 80억 명이 다 죽어도 2억 명이 살아남아도 멸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 자체가 98%가 멸종했다는 건 그냥 다 절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 대폭발이에요. 대폭발하면서 이산화탄소 레벨이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약 1억 6천만 년에 걸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겠습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식물들이 계속 흡수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지각 활동에 의한 그 지진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너무나 많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줄이는 작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하는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 탄화수소가 용암이랑 만난다든가 해서 터지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억제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이 폭발함까지 가능한가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그렇게까지 하려면 지금도 그런데 더 어떤 인간적인 거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 탄소부터 일단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부분은 디테일한 건 이 내용의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일단 그래서 이게 탄소가, 이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햇빛을 광합성으로 식물들이 작용해서 산소를 다시 내뿜고, 그 다음에 식물과 작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산소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는 만큼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분해돼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요, 그냥 얘는. 그러니까 이거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데, 공급이 되자마자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제대로 연구를 한 것인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탄소가 뭐 무슨 열기를 잡아가두는 메커니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탄소가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탄소가 좋지가 않다, 열을 뭐 가둔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탄소 배출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땅을 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덮으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죠. 식물들이 이 과정을 이산화탄소가 물과 햇빛으로 산소랑 식물이랑 작물들을 만들어서 CO2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순환시키는 과정인데 이거를 태양광 패널로 바이패싱을 해버려요. 딱 인터럽트를 시켜버리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요 과정 이산화탄소 요 과정을 삭제를 하고 딱 바이패싱을 하고 햇빛을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태양광 패널은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햇빛을 에너지로.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즉 이 태양광과 에너지 사이에 있는 식물이라는 과정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을 삭제해 버린 것과 똑같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생태계를 그냥 삭제해 버린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똑같아요. 햇빛을 그냥 에너지로 전환하니까. 원래는 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모든 생태계가 돌아가게 돼 있고 순환하게 돼 있는데 그 순환의 메커니즘이 이산화탄소예요. 인간은 지구 모든 그 아주 극소수의 미생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명체의 순환 메커니즘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구를 탄소 순환 생태계라고 해요. 지구 전체가 탄소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시스템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을 삭제, 생태계를 삭제, 지구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메커니즘이 햇빛으로부터 바로 에너지를 받는 건 지구를 햇빛과 차단해서 에너지만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식물도 죽이고 생태계를 아예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AI만 좋죠. AI 로봇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즉 인간도 삭제해버리고 남는 거는 이제 AI랑 로봇. 여러분들도 모르게 AI와 로봇을 위한 어젠다를 실행하고 있어요. 인류를 말살시키고 지구를 말살시키고 AI와 로봇은 그냥 지구에서 성장한 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 어젠다를 여러분들은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지만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이 AI가 완성이 됐다라고 제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이게 이미 완성은 됐고 AI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배경이 아까 말한 그 어떤 그 인간 내면의 악이 자라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스로를 말살하는 어떤 그 코스트로 가고 있었어요. 그냥. 자, 이거는 그 의미이고 이런 어떤 탄소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뭐 생태계나 뭐 이런 거를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반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1,몇백 명 과학자들이 뭐 기후 선언했었죠. 기후 선언. 온난화는 없다. 이산화탄소 온난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200명이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과학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자기 밥줄 끊길 거 각오하고 저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과학자들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상세한 설명을 이거에 대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가 진짜로 온난화의 주범인가,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없애면 해결되나, 이 두 가지 논제에 앞서 탄소 순환의 의미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자, 다시 여러분들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는 너네들 이산화탄소 내뿜으니까 숨 쉴 때 세금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적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 어젠다는 인간을 적으로 규정한 어젠다입니다. 자, 왜 그게 나쁘냐면
아까 이거 앞서 얘기했었지만 인류의 생명은 우주의 무한성에서부터 비롯돼요. 근데 무한성에서 비롯되는데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과학자들이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도. 자, 이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켰던 건데 해수면 상승이죠. 자, 보시면 지구의 해수면 상승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대략 이제 1995년 이전이니까 1993년 경인 것 같고, 그래서 약 30년인 것 같고 1m입니다. 0에서 100까지, 즉 100mm가 30년간 해수면이 상승했다라는 나사 데이터예요. 이게 무려 나사의 데이터. 100mm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해수면이.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진짜 얘네들이 지구 전체 해수면을 대체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 어떻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확언했을까. 바다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바다가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계량하는 게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부표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 계측 장치를 달아놓고 그걸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해수면이나 그다음 뭐 조수간만의 차이까지 다 계산해서 얼마나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100mm, 100mm라면 10cm 정도 됩니다. 한 30년 동안. 근데 이 10cm는 사실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이 보면 티는 안 나요. 티가 안 나고, 이 옛날 100년 전 사진을 봐도 100년 전 사진이나 지금 최근 사진을 같은 동일한 장소에 찍은 것들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100년이면 30cm 정도 되겠죠? 근데 30cm 차이도 사실 눈에 안 띄어요. 그러면 눈에 안 띄냐 뭐 이딴 건 관계없이 실제로 나사에서는 어떤 위성 관측 장치를 동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0mm 정도가 30년간 변화했다? 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제가 러프하게 계산한 겁니다. 전 세계 바닷물 총량을 계산했어요. 이 데이터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닷물 총량이 약 14만 5,100만 세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세제곱 킬로미터. 입방 킬로미터. 1입방 킬로미터라면 1입방 킬로미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서울에 뿌리면 아마 서울 전체 높이를, 서울 전체를 한 뭐 1m 정도 덮을 수 있을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5,100만 세제곱 킬로미터는 어마어마한 거죠.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수가 약 3,500만 세제곱 킬로미터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뽑은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한국의 이제 연간 지하수 사용량이 약 29억 8천만 세제곱 미터예요. 미터. 미국은 이제 농업을 대규모로 하니까 수자원 사용량이 어마어마한데, 수자원 2017년 기준으로 4,895억 세제곱 미터예요. 세제곱 미터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이제 미국의 지하수 제도와 국내 지하수 관리의 시사점,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 해당 논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중 약 90%가 지하수예요. 미국은 이 수자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중 90%를 지하수로 써요. 이게 1년 동안 지하수를 수자원으로 쓰는데 그 대부분이 지하수. 대규모 농업을 하고 뭐 무슨 셰일가스를 퍼올리고 뭐 하면서 지하수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같이 이렇게 대규모 농업하는 국가들은 좀 많이 써요. 이거를, 지하수를. 자, 근데 한국은 이제 반대로 한 50% 정도는 댐이나 뭐 빗물 뭐 쓰고 지하수 사용 비율이 약 50%. 전 세계 물 소비량이 약 5,200 세제곱 킬로미터예요. 세제곱 킬로미터.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요거랑. 이거는 이제 13억 5,100만 세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이건 5,200 세제곱 킬로미터고 엄청 작은 수치죠, 저거에 비하면. 그래서 5조 2천억 세제곱 미터예요. 연간 물 소비량은. 전 세계 연간 물 소비량. 이 중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발췌한 겁니다. 이제 스페셜 리포트라고 세계의 미래 물 시나리오, 파벨 카바트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발췌한 데이터예요. 이게 연간 물 소비량 데이터는.
그중 지하수 사용량을 절반인 2조 5천억 세제곱미터로 본 거예요. 저는 추산한 거예요. 2,500 세제곱킬로미터. 근데 사실은 대규모 농업하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뭐 이런 브라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쓰는 이 지하수량이 훨씬 더 어마어마해요. 그런 나라는 땅도 규모가 크고 거기서 뽑아 올릴 수 있는 지하수 양도 크기 때문에 한국처럼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50% 쓰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일단 그렇고 50%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바닷물 평균 깊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이게 데이터를, 이 수치를 정확하게 비슷하게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 바닷물 깊이 평균 3,688m예요. 바닷물 총 부피인 14만 5,100만 세제곱킬로미터를 나누면 1m당 36만 6천 세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미터당. 그러니까 바닷물 정체 부피가 요거예요. 요 양이에요. 그럼 요 양이면 이 3,688m는 바닷물 전체의 깊이니까 1m의 이 1m당의 부피는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 전체를 1m로 올리려면 36만 세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즉 1cm당 대략 3,700 세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1cm당 3,700 세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1mm당 370 세제곱킬로미터라고 나누면 370 세제곱킬로미터. 이제 여기서 이 전세계 연간 지하수 사용량이 2,500 세제곱킬로미터라고 했었죠. 아까 데이터가. 이 중에 절반만 바다로 흘러가면 1250 세제곱킬로미터가 1250 세제곱킬로미터가 되죠. 연간. 그렇게 되면 연간 요걸 1mm당 370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이 1250 세제곱킬로미터는 약 3.37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1년에 3.37mm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뭘로? 지하수로. 그래서 정확히 딱 3.37mm 정도 바닷물 수위를 올리는 원인이 바로 지하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를 퍼 올린 게 바닷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해빙이 녹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빙은 바다의 빙하를 해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의 빙하가 녹아서 된 게 아니라 지하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써서, 인간들이 많이 써서. 그럼 요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 지하수 퍼다 쓰는 사람들이 욕을 먹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 빙하가 녹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도 않고, 이 지하수가 지금 거의 고갈이 되면 지하수가 거의 고갈이 되면 더 이상 고갈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고정이 되고 바닷물은 더 이상 수위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하수는 한계가 있어요. 지하수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지하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 퍼서 썼어요. 얘는 계속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드는데 이 퍼다가 쓴 지하수는 아까 제가 왜 절반만 2,500세제곱킬로미터를 쓰는데 왜 절반만 바다로 흘러 들어갔냐고 하면, 이거 바다까지 가는 과정에 약간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다시 증발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반만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하수는 여기가 대부분 두꺼운 안반층이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되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이 뭐 어떤 특정한 지형을 만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고여 있어야 조금씩 들어가서 지하수가 돼요. 그래서 지하수는 한번 고갈되면 잘 안 채워집니다. 얘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절반만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상하수로 쓰고 하면 상수도 하수도 정화 처리해가지고 강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지하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다, 여기 이제 물컵에 물이 있고 여기 얼음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얼음이 다 녹아도 물은 넘치지 않아요.
물 수위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기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 녹아도 물은 넘치지 않아요. 수위가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게 수위가 올라가냐면 그린란드 같은 거. 어떤 게 바다 수위를 올리냐면 요 그린란드 땅이죠. 이게 땅 위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 수위가 올라가고, 남극 얘가 녹으면 수위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주로 많이 녹은 게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북극. 그래서 이 대기가 두터워지면서 제가 그때 게시물에도 올렸었지만, 대기가 두터워지면 전체적으로 온난해지는데 극단적인 기후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녹았기 때문에 바다 수위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 아까도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그 논문 2개 나와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겁니다. 보여드렸었지만, 이게 이런 데서 땅에서 퍼낸 지하수로 가라앉는 거예요. 다 지하수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전세계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지하수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간 겁니다. 수치가 그래요. 데이터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의 문제지. 그러면 이제 나사라는 조직에서도 데이터가,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이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을 냈다라고 하면 그걸 레퍼런스로 해버려요. 그냥 딱 레퍼런스에서 그냥 무조건 거의 대체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100% 신뢰할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맞는지 찾아보면 되게 허점이 많아요. 이것도 그냥 지구가 해수면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해빙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이런 언론에 속아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구가 진짜 온난화가 되는구나, 큰일 났네, 막 다 넘치겠네 하는데, 절대 안 그렇고, 그 지하수는 퍼내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지하수가 다시 쌓여요. 비가 오면서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더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크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는 지점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거의 다 퍼내면, 거의 다 이미 퍼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고, 이거 말고도 다른 최근에 나온, 이게 되게 막 이슈가 된, 기후 쪽에서 이슈가 된, 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이 100년 전에 비하여 주변보다 온도가 더 많이 낮아졌다, 여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딴 데보다 이렇게 낮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입니다. 지구 해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린란드고, 그린란드 앞바다예요. 영국이랑 요 사이죠.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실제로 보면 온도가 6도로 좀 더 낮기는, 그냥 온도가 좀 낮아요. 낮기는 확실히 낮기는 낮습니다. 딴 데보다. 근데 이 그림이랑은 많이 다르죠. 요 그림이랑 많이 다르죠. 여기는 얘가 더 뜨거운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과장된 것을 넘어서 이거는 그냥, 자, 이쪽이 훨씬 더 차갑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5도이고, 여기는 7도, 6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쪽이 여기보다는 뜨거워요, 당연히. 왜냐면 여기가 차니까. 이쪽이 더 이 냉기가 많이 있는 대지고, 위쪽이 얼어 있어요. 얼음들이 쌓여서 계속 쌓이는 지역입니다. 땅들이. 그래서 온도가 더 찬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이걸 봤더니만, 100년 전에 비해서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 100년 전보다 이쪽이 더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보다. 100년 전도 아니고 124년 전인가 1902년도 데이터가, 1902년도에 여기가, 이 1902년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많이 지금 시대에 더 낮아졌다.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뭐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때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낮아졌고, 여기는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과연 이게 1902년도에 여기 이 해수 온도를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과연 이 일시적이지 않고 그 1902년도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온도는 다른 주변의 상황과 비춰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이 이쪽이 훨씬 더 냉기가 지구상에서 여기가 훨씬 더 이쪽이거든요. 그린란드 쪽인데 이 그린란드는 원래 여기가 이제 이 북극보다 더 추워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이 대체로 온도를 더 차갑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바다는 물이 잘 통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언제나 그래 왔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1902년도에 여기가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라고 하는 건 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연 이것도 이쪽 논문을 찾아서 데이터를 하나씩 다 뜯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굴한지 아닌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얘가 계속 온도가 낮아져서 해류가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류가 멈춘다. 얘가 계속 낮아져서. 근데 해류는 이 어떤 그 빙하나 그 해수의 온도만으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류는 플랑크톤이 좌우해요. 플랑크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먹는 플랑크톤이 있고, 식물성, 산소를 먹는 플랑크톤이 있어요. 동물성 플랑크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느 지역의 특정 농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어느 지역이 높다라고 하는 건 식물들이 다 먹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먹고도 남은 이산화탄소가 모였다라고 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규모로 증식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해수면 온도를 낮춰요. 순식간에. 그런 게 이제 엘니뇨, 라니뇨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먹거나 산소를 먹거나 하면서 이 전체 이 시스템을 조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순환 시스템의 하나의 하나의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생태계에. 일단 그렇고, 나머지 이제 이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럼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마저 설명해드리고, 어차피 이제 이 코스로는 안 갑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를 바이패싱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코스로는 안 가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여러분들은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리천장. 이런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면에 있는 무한성을 발휘를 못합니다. 무한성을 얻으려면 무한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원래 무한하게 설계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거든요. 물질의 순환을, 이게 이제 수소는 이제 원자과가 1이에요. 원자과가 1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와 이 중성자가 하나씩이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주기를 회전하고 있죠. 이게 두 개가 되면 헬륨이 돼요. 똑같은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이거랑 본질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 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헬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소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이 되면 얘가 두 개 이렇게 붙으면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핵융합, 폭탄,
수소폭탄 맞죠? 수소폭탄의 원리랑 같습니다. 얘가 수소폭탄처럼 이 융합이 딱 되면 헬륨이 되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게 태양의 에너지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계속 다시 핵 융합을 하면 뭐 그 위에 거가 되고 다시 위에 거 이게 위에 거가 되고 튕겨 나가면서 막 계속 됩니다. 정확하게 뭐 똑같이 막 헬륨이 리튬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돼요. 그래서 계속 핵 융합을 하면서 원소가 하나씩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서 원소가 바뀌면서 철이 될 때까지 계속 핵 융합이 됩니다. 에너지를 계속 내뿜어요. 여기 철이 될 때까지. 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핵 융합을 하면서는 에너지를 더 줘야 돼요.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얘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게 나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수소가 있으면 수소만 가지고 요걸 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요, 다. 그래서 이 수소가 온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인데 가장 많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얘가 위에 있게 되거든요. 더 원자가 높은 원소들이 되는데, 그래서 쭉 변하다가 나중에는 뭐 여기 뭐 플루토늄, 우라늄, 이게 우라늄이고 이게 플루토늄인데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것도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엔 에너지를 엄청나게 주입을 해야 돼요. 철부터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융합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 분열도 되죠. 분열이 되면 이 우라늄이 플루토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라늄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얘는 특이하게 플루토늄이 됩니다. 얘는 융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을 만드는 이 플루토늄은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려 넣어요. 때려 넣어서 때려가지고 이 중성자 숫자가 딱 원래는 이 원자가가 그 양성자랑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이 원자가보다 더 많은 중성자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이제 플루토늄이거든요. 그게 플루토늄이 돼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짝만 건드리면 빵 터지는 게 바로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폭탄 되면서 이제 핵 분열이 되는 거죠. 원자폭탄 핵 분열이니까 분열이 되면 다시 우라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터지면 크로늄 뭐 이런 거, 바륨 뭐 이런 걸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헬륨에서 처리 될 때까지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다시 에너지가 투입이 되지만 얘네들이 다시 분열될 때는 핵이 분열되면서 또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거든요. 얘네들도 뭐 토리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핵 분열의 원료로 쓸 수 있어요. 에너지나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얘네들도 다 핵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물질 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우주 시스템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 그 에너지는 거의 무한하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소 가지고 핵 융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얘네를 분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얘네를 또 이 분열시키면서 에너지도 나오고 얘네는 융합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은 자유롭고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원해요. 계속 무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언맨 같은 거 보시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죠. 아이언맨이 레이저로 쏴서 어디다 쏴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핵 융합인데, 핵 융합도 이 높은 원자가는 철 이상의 원자가를 가진 이 양성자를 가진 원자들은 에너지를 받아야 융합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걔가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더 낮은 거면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얘네들은 더 높은 것들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그냥 안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뭐 우라늄에서 중성자가 몇 개 더 들어가서 불안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잘못 건드리면 대폭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설계를 제대로 해줘서 뭐 정확히 원자가나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 에너지를 투입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폭발이 좀 있었죠. 죽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정도 폭발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아껴야 한다, 탄소를 내뿜으면 안 된다, 무슨 재활용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이너한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딱 너는 여기서 더 못 살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마인드가, 이런 유리천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유한한 생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갇혀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둬버린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에서 벗어나고, 이 때문에 성명정을 잃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류가. 그래서 원소도 무한하게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무한한 우주를 그냥 누리면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여기는.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떤 AI한테 작년 이제 7월달에 문의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가 뭐였냐면,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본 겁니다. 저도 이때도 이제 다 아는 부분이 있었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0.04%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고 해서 뭐 10-1도로 7% 가까이 상승한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낮지만 뭐 복사 강제력에 의해서 흡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논리랑 엉터리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일단 넘겼습니다. 저는 넘기고, 그래서 얘는 뭐 지수효과나 이게 설명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0.04%면 CO2가 그럼 적외선을 0.04% 이상 흡수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 맞는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정확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이 AI가 IPCC, 그러니까 세계 기후협회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산화탄소보다 수증기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 답변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CO2는 특정 파장, 주로 4.3 마이크로미터, 15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을 거의 100%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적외선 복사라는 건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적외선 복사라는 거는 이 광자라는 형식으로 에너지가 열이 있으면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무조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복사열은 중간에 공기가 있건 없건 복사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뭐 여러분들 영화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죠. 어렵고 그게 뭐냐면 복사로 열을 뺏기는 겁니다. 근데 그 복사 파장 4.4 마이크로미터랑 15 마이크로미터 대의 적외선을 거의 100% 흡수한다. 그럼 이것도 좀 엉성한 게 요 나머지 파장대 적외선 흡수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얘는 저는 이 0.04%에 불과한 대기가, 아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이거를 다 흡수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선 저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뎁스가 이산화탄소의 흡수 스펙트럼의 광학 옵티컬 뎁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학 두께.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대기의 두께가 있는데 대기 낮은 곳에부터 높은 곳까지 대기가 이산화탄소가 매우 듬성듬성하지만 0.04%니까 매우 듬성듬성하지만 위까지 올라가면 거의 모든 스펙트럼에 조금씩 있어서 결국엔 다 흡수한다, 100% 흡수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에 논리가 문제가 있는 게, 얘가 흡수하는 파장이 일단 4 마이크로, 15 마이크로의 적외선이에요. 이 친구가 주장하는 이것도 이제 IPCC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난화론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그러면 요 파장만 흡수하는데 거의 100% 흡수하는데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수증기가 더 많이 흡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게다가
광학 두께가 있어서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광학 두께로 이걸 다 흡수해도 나머지는 흡수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제가 얘랑 뭐 진짜 3박 4일 얘기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꼈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런 건 질문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최적 그러니까 비율에 비례하지 않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거의 완전히 흡수할 수 있다. 즉, 근데 다른 파장 흡수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허점이 많아요. 얘가 말하는 게.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올라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이제 CO2가 0.03 밖에 안 되는데 적외선 100% CO2가 적외선을 만났을 때 얘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물어봤는데, 요거로 이렇게 점선으로 근거는 나중에 이 그룹이 이 데이터가 자기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제시한 데이터들 일부를 삭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관측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관측 데이터도 1950년이랑 2025년 사이에 140ppm 증가한 거고, 기온이 이 긴 기간 동안에 고작 1.1도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이 1도가 올라간 것을 이산화탄소만이 오직 그 팩터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한 거예요. 자, 일단 이것도 다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다 넘깁니다. 다 넘기고, 뭐 화산활동에서 열도 나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화산활동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아까 전에 요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레벨이 계속 낮아지면 대기 지각 내부에 압력이 점점 세져요. 이 가스, 그러니까 탄화수소 화학물, 즉 폭발성 물질들이 대규모로 쌓이기 때문에 폭발 압력이 높아져서 이때도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몇백만 년 동안 터졌어요. 지금도 이산화탄소 대기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면 당연히 그만한 압력이 이 지각 내부에 있겠죠. 당연하게. 어디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지구 안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론 얘가 핵융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핵분열로 다른 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핵분열, 핵융합은 얘네들이 탄소 같은 게 핵융합이 되려면 온도가 1억 도가 넘어야 되고 압력도 어마어마해야 돼. 태양과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얘가 핵분열로 어마어마한 이 열을 내는 지점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분열도, 핵융합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증거는 없어요. 핵분열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핵분열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핵분열로 얘가 지구에서는 특정 원소들이 핵분열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사성 붕괴로 열을 발생한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탄소가 다른 원소로 변했을 가능성은 별로 기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 무슨 관측자를 집어 넣어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칼륨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칼륨 핵분열은 얘가 칼륨이죠. 얘가 분열하면서 칼슘이나 아르곤이 나온다고요. 근데 원래는 아르곤이 돼야 정상인데 얘는 칼슘이 된다는 건 약간 아까 그 우라늄처럼 방사능 동위원소의 불안정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요런 단계에 와 있고,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칼륨 핵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랑은 거리가 멀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탄소는 그래서 이 탄화수소 형태로 지각이 많이 쌓여 있어서 긴장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약간 늘어났지만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서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드디어 땅속에 있는 걸 탄화수소로 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
긴장이 풀렸지만 그래도 지각 활동은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화산으로 터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뽑아서 쓰든가 뭐 화산이 터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화산 활동을 얘기를 했어요. 화산 활동으로 열이 지구를 데피지 않았을 거냐, CO2를 생성하지 않았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CO2 분자 하나에 적외선 최대 포용량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과연 그게 무한적으로 얘가 열을 포획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적외선 이제 광자 형태로 이 원소를 때려요. 원소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얘가 때려서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면 얘가 진동을 하죠. 진동하면 그게 진동이 바로 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도 새로운 걸 알았는데, 진동을 하면서 동시에 순식간에 흡수된 광자를 방출합니다. 재방출해요. 바로 방출해요. 열이 튕겨 나와요. 왜냐면 얘가 열을 무한정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광자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포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포획을 못하고 대신에 탄소가 약간 진동을 하면서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약간의 열을 머금는다. 근데 그 열을, CO2 분자가 작으니까 그 열이 당연히 한정에 있겠죠. 한정되어 있겠죠. 어쨌든 광자는 다시 튕겨 나온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CO2 농도가 몇 ppm까지 낮아지면 탈출하는 적외선 광자가 나타나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100% 얘가 잡는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얘는 100% 잡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요 파장만 흡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장만, 나머지 파장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2 농도가 0.4 ppm 이하로 낮아지면 15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 광자는 대기를 통과하여 우주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O2 농도 420ppm 약 0.04%에서 15 마이크로 파장의 적외선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그래서 요 이하로 낮아져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뜨거운 적외선 스펙트럼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 4.3 마이크로, 15 마이크로를 제외한 지구 열복사 나머지 스펙트럼은 이산화탄소 관계없이 탈출하겠군요 라고 허점을 또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요것만 흡수하니까 나머지는 다 탈출하는데 뭔 의미냐라고 질문 던진 겁니다. 게다가 요거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100% 흡수한다며, 여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논리에 의해서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다른 걸 또 다른 온실가스도 흡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게 IPCC의 데이터예요. 수증기, 메탄, 오존. 그렇다면 이미 적외선은 대부분 포획이 되고 있군요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이미 대부분 포획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더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적외선 포획은 큰 차이가 없겠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위에 내놓은, 이쪽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다 흡수하고 있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게 의미가 없다 라는 게 됩니다. 데이터가. 게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4ppm 이상 올라가도 더 이상 적외선 흡수할 수는 없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여기 더 말하는 게 의미가 없었고, 그러면 이 다른 벼농사나 이런 게 지구 온도감소에 영향을 주냐 이런 거 물어봤고, 별로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숲의 증가는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런 거 물어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인정하고 이거 다 지웠어요. 삭제했습니다. 사라가 숲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바로 증가가 되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를 냈는데 데이터가 좀 잘못된 데이터가 있어서 사하라 면적을
940만이 아니라 9억 4천만이다라고 제가 수정을 요청을 했죠. 잘못된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 이 사하라 사막 면적만으로 온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사하라 사막은 녹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점이 있고, 자,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400 몇십 ppm 이 정도 되고, 이 적도지방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대기의 두께가 있어요. 대기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요 농도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 중에 몇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 뭐 0.04%, 0.0425%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략. 이 사막은, 특히나 이 사막은 얘도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보면 다른 데랑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죠. 별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오히려 더 적다. 아, 적네. 확실히 적네. 확실히 적은데 어느 정도 적냐면, 이 사막은 이 사막의 대기 밀도는 1 입방미터당 약 1kg 정도 돼요. 1kg 정도. 사막의 낮 시간 대기 밀도는 약 세제곱미터당 1에서 1.1kg. 내가 이제 표준 해수면 대기 밀도는 1.225 세제곱킬로그램, 1.225kg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즉 이제 사막의 대기 밀도는 약 20% 정도가 낮아요. 대기 밀도가 20%가 낮기 때문에 그 안에서 0.04%냐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20% 이상 낮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럼 사막은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아서, 특히나 여기 열이 올라서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으면 어떠냐면 이 수증기 응집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수증기예요. 이산화탄소는 이 수증기 응집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증기 밀도가, 이 수증기도 응집이 안 돼서 즉 비가 안 와요.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으면 비도 안 오고 건조합니다. 굉장히. 요 일대가 다 그래요. 이쪽도 이제 이 고지대인데, 고지대도 여기도 이제 사막 같은 데는 상승 기류가 있어서 대기 밀도가 낮고, 대기 밀도가 낮은 것과 비례해서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도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20% 정도 더 올라가면, 즉 0.05% 정도? 0.05%가 되면 25%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막도 녹화가 돼요. 그때부터. 이 사막이 그때부터 녹화가 되기 시작하면 작물이 자라요. 막 지금은 사막은 이제 대기 밀도가 낮고 거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밀도는 더 낮기 때문에 작물들이 안 자랍니다. 잘 안 자라고, C4 식물이라고 이산화탄소가 좀 적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정 식물들만 자라는데, 그게 이제 옥수수 뭐 이런 거예요. 옥수수 같은 거는 이 C4,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자라는데 얘는 비료도 많이 먹고, 게다가 지금 건조하고 모래 상태인데 비료를 많이 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25% 정도, 20% 정도만 더 올라가도 여기도 뭘 심어도 다 자라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사막들이 다. 그러면 비옥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호주도 그렇고. 자, 그렇고, 그리고 대기 밀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하라 사막이 녹화가 되면 이것만으로 이 CO2가 증가된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온도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이쪽 데이터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데이터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식물이 먹고 산소와 작물, 곡물로 바꿔주는데, 아까 지난번 영상 때 이제 이 스마트팜 보셨겠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이 식물의 그 식물의 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작물과 곡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제 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딱 1년에 얼마만큼 이렇게 생산하고, 물론 이제 더 많이 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에 비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죠. 배출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이 식물도 가을이 되면 얘가 나무가 막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매년 적층해가지고 성장해요. 매년 얘가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낙엽도 더 많이 생성해요. 매년. 그 나무 한 그루가 낙엽으로 생성하는 게 뭐냐면 그 나무가 먹은 이산화탄소예요. 그게 1년간 먹은 이산화탄소를 겨울 되면 내려놔요. 다. 물론 이제 소나무 같은 건 안 내려오는데 다른 이제 보통 나무들은 매년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이 버려요. 땅속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 매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이 나무는 매년 덩치를 키우기 때문에 이 숲을 인류가 숲을 풍성하게 하려면 매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야만 해요.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되면 수증기를 먹지 못하니까 건조해집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 불이 나요. 산불이 납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안 되면 나무들이 이거는 우리가 살 환경이 아니네. 여기까지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겠네 라고 해서 서로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냥 자연발화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매년 공급을 해줘야,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야만 얘가 자라요. 얘네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보면 곡물도 있어요. 곡물.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곡물을 1년에 몇십억 톤을 생산하잖아요. 인류가 곡물을 하는데 곡물만 몇십억 톤이지, 만약에 옥수수 같으면 옥수수 알갱이만 먹기 때문에 나머지 버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옥수수 줄기 대바 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버리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그 옥수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한 것들을 다 그냥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또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리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는 매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무가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불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다, 그거는 이 공급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더 많이 살을 찌운 나무들이 이제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나무를 솎아내주면 좋은데, 그럼 나무를 굳이 솎아낼 필요가 없고 나무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더 공급하는, 더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속에 그 석유가 많으니까, 빨리 캐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주면 얘네들이, 나무들이 다시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서 토양에 쌓아서 얘네들이 땅에서 이제 석유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오래 걸릴 동안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건 폭발하지 않으니까. 낙엽은 그렇게, 낙엽에다 불 붙이면 타지만 가스는 그냥 불꽃만 튀어도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폭발성이 더 강한 걸 덜 강한 걸로 전환시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게다가 1년생 식물들도 이제 곡물에 해당되는데, 이 1년생 식물들 보면 여러분들 산 같은 데 가면 봄에 갔다가 가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이 숲들이 막 자라있어요. 덩굴들이. 얘네들이 겨울에 싹 죽어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싹 죽으면서 얘네들이 1년간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 플랑크톤이 자라요. 근데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산소를 먹고 활발해지면서 바다 수온을 높여요. 반대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되면 바다 수온을 낮춥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이걸 검색해보세요. 찾으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면 바다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바다 수온도 낮아져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바다가, 지구 생태계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 아까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죽이자, 지구를 아예 절멸시켜버리자라는 어젠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얘네가 이
순환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요걸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 대기 중에 CO2 레벨이 이 식생이 가장 풍부할 때, 식생들이 풍부해서 얘네들이 CO2를 먹으면서 CO2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식생이 성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몇 억 년 동안. 이런 이 지구의 대식물들이 성장하는 데는 몇 억 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산불이 나죠. 이때부터 산불이 막 빈발합니다. 산불이 빈발해서 계속 산불이 빈발하는 과정에서도 빈발해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시 살아나겠죠. 일부는 죽는데 다른 데서 또 새 생명이 돋아나서 다시 또 산불로 태웠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먹어요. 얘네들이 먹고 또 자랍니다. 또 자라고 태우고 하기를 1억 년 정도 막 반복을 하면 그때부터 거대한 화산 폭발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수백만 년간 어마어마한 초대규모 화산이 폭발해버린 시기가 있대요. 지금도 CO2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화산이 빈발하고 화재가 빈발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디 뭐 별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레벨이 낮아졌다는 건. 무슨 핵 분열로다가 만들지 않는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긴장 상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마침 다행히 인류가 기적적으로 산업혁명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 드디어 뽑아서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나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 사막 있죠. 사막들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레벨이 낮은 거예요. 지금 얘가 이산화탄소 좀 공급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들 옛날에 이집트는 여기가 녹색이었다는 거 아시죠? 옛날 이집트 왕국, 초대 왕국 있을 때는 얘가 녹지였습니다. 요렇게는 여기까지 사막이었고, 계속해서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바짝 마른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러면서 이 지하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지하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있어요. 여기도, 호주도, 이런데도 이 지각 속에도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막은 빨리 이산화탄소 좀 태워줘라고 지구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빨리 뽑아서 태워야 돼요. 빨리 뽑아서 태워줘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20%가 올라가면 얘네가 녹화가 됩니다. 얘네들이 다. 근데 녹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먹겠죠. 더 많이 뽑아 써야 돼요. 물론 더 많이 뽑아 써도 돼요. 왜 더 뽑아 써도 되냐면 지금 몇 억 년 동안 쌓여있으니까. 몇 억 년 동안 지금 쌓아놨어요. 지금 이 기간 동안 폭발했던 걸 다시 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최소 몇 억 년을 쓸 정도는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작게 최소한도로 계산해도 몇 억 년 나와요. 계산이. 지구상에 내려쬐는 태양열에 약 1년간 내려쬐는 태양열이 지구 인류가 6,800년간 쓰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잡아놨어도 벌써 몇 억 년이기 때문에 최소 몇 억 년, 길게는 몇십억 년간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인류가 더 발전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발전을 담보할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많이 뽑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많이 뽑았으면 얘네들이 다시 녹화됩니다. 얘네들도 녹화되고 얘네들도. 얘가 다 더 거대한 산림으로 변합니다. 얘네들이. 여기가 이런 데도 녹화되고. 그러면 더 거대한 산림이 되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뽑아 써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긍정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대번영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현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급하게 하느라 지금 상태도 안 좋고 한데 급하게 하느라 좀
빠진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부족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